오늘 두 개 볼 건데요.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진짜 좋은 글들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진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 둘 다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정책이라는 거 시간을 좀 두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다 보셨을 테고요. 어, 첫째 단락에서 뭐별 볼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이제 뭐 보신 바와 같이. 근데 이제 이거죠. 입시제도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은 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그렇죠? 우주 가면 점쟁이만 특수를 누렸다. 뭐. 자,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다음 단락에서 이 수능 킬러 문항 빼는 문제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한 교육계 사례를 일부러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례를 갖다가 먼저 던지면서 서두를 열면은 이야기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킬러 문항 이거요. 물론 하지만 구조입니다. 맨 앞에 물론이 두 번째 단락 맨 앞에 물론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취지에 공감할 만하다. 당연히 없애야 된다 그런 문항. 그리고 당연히 손 봐야 된다.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들 혼란스러워지겠죠. 저도 이게 처음 봤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제 킬러 문항을 빼고 나서 모의평가 치르니까 뭐 수학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수능 쉬워질 거라고 기다리니까 당연히 이제 N수생 나오겠죠. 반수생이나 이제 학교 다니면서 다시 재수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나오겠죠. 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권 카르텔 어쩌고 하면서 대치동 학원가 잡겠다고 지금 이걸 꺼내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결국 입시하고 장사가 더 잘 되는 이게 지금 완전 아이러니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대학생 빠져나가면서 안 그래도 지금 대학들 어렵죠 지금 지방대 지금 문 닫고 있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재수한다고 대학은 비상이 걸렸죠. 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 예. 그러면서 뭐 너무나 많이 요즘 뉴스에서 다루는 홍범도 동상 얘기 뭐 많이 다뤘던 얘기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분명한 거는 이게 참고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도 이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언론이 근데 약간 논조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로 너무 이제 지금 대통령이 공격을 받으니까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논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홍범도는 절대로 어떤 쉽게 해서 북한 정권에 협력을 할 수가 없었죠. 북한 정권 탄생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자유시 참변을 가지고 이제 꺼내와요. 보수 쪽에서는 주로 자유시 참변에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유시 참변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뭐랄까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변을 당하신 사건인데 많이 피살당한 사건인데 하여튼 좀 약간 논조가 바뀌죠. 지금 중앙일보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국방부 대변인 참 좀 죄송한 편이지만 바보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죠? 오락가락.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를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응사하면 똑같은 수준이 된다. 뭐 그렇죠, 막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요 얘기가 나오면서 정률성 기념공원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인데 이분은 사실 좀 문제 있어요. 이거는 저도 오늘 알았는데 뭐 광주 전라남도 쪽에는 뭐 이분 기념 길 이름을 갖다 정율성로로 붙인 데도 있고 뭐 정율성 가곡제 같은 거 음악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중공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김일성한테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을 했어요. 북한의 군가. 중국에서 또 공산당 뭐 해방강 같은 그런 뭐 노래도 작곡하고요. 아 이런 사람은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약간 덮인 느낌이 있는데요. 홍범도 얘기를 다음 단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조금 어색해요. 5년여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5년여 동안이라 5년여 간 또는 5년여 동안이 너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띄어쓰기로는 5년하고 여자하고 띄었어야 됩니다. 이거. 아마 5년하고 여자하고 띄어쓰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근데 붙여버렸어요. 자, 이게 갈팡질팡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흉상을 치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큰 사건이잖아 이거. 예. 좋아요. 다 좋다 이거죠. 군의 정치성을 바로잡기엔 정상화 좋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수록 정부 단독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게 아니란 얘기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공론화도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볼 사설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외부 학계와 협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 맞습니다. 자, 중요한 좋은 표현 나온 것 같아요. 절차를 건너뛰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 문장 자체가 참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당연한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렇죠? 논란이 꼬리를 물게 된다. 이게 지금 뉴스 보셨겠지만요. 참고로요. 이게 같은 군대지만요.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다 사이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뭐 3군 체육대회 하면요.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합니다. 이기려고 축구 시합을 해도요. 타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군, 공군 같은 경우는 국방부라고 안 부르고 육방부라고 육방부. 육군이 다 주도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인원수도 그렇고요. 뭐 들어간 예산도 그렇고 육군이 제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핵심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해군이나 공군에서는 제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지 그 군인 중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도 그렇지만 참모총장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참모총장이 99%는 다 육군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해군 출신인가 공군 출신 참모총장 나왔을 때 진짜 이거 정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진짜 개천의 소용이 났다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해군은 솔직히 육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게다가 이 해군은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잠수함이나 군함의 명칭을 바꾼다는 건요. 해군에서 봤을 때 해군의 인식에서는 그건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요. 이 한 명을 바꾸는 거는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 망했을 때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해군에서 대놓고 반대했죠. 우리는 검토 안 한다. 육사 흉상 치울 거면은 한 명도 바꿔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근데 해군에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거 이 점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글은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 맨 마지막 문장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제 풀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전형적인 구도인 게 처음에 교육 얘기 30년 전, 40년이죠. 40년 전에 뭐 본고사 폐지 얘기를 시작으로 같은 맥락에 최근에 그 우왕좌왕 갈팡질팡 졸속 추진의 그 킬러 문항 배제, 그 다음에 홍범도 얘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쭉 풀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사례를 갖다 풍부하게 가져옵니다. 사실 현재 정부가 좀 이 점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불쑥불쑥 일을 진행해가지고 혼선과 갈등을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뭐 결국은 뭐 이전 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당시에 반대 여론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 제가 알기로는 보수 여론도요 좀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그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긴다는 거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쵸? 몇십 년 동안 쓴 청와대를 갖다가 다 버려놓고 그 대통령실 새로 짓는다는 거 예산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요. 이때 좀 말 많았습니다. 자, 주 50시간제 개편도 이것도 처음에는 뭐 몇 시간으로 했죠? 뭐 몇 시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만 5세 입학 이거는 하루 만에 번복했죠. 기억나시죠? 만 5세 입학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나요? 누가 이때 얘기했다가 맘카페가 난리가 났죠. 자, 애 키워본 사람 이런 말 못한다. 예, 5세 6세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도 쏙 들어갔어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잘 아시죠? 원희룡. 그 의경 신설 이것도 쏙 들어갔어요. 의경 신설 얘기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죠. 중요한 현안도 많은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옳더라도 서두르면 탈이 난다. 그렇죠? 옳더라도 서두르면 탈이 난다. 국민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그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정석적인 거예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면 일단은 언론에 흘러서 간을 봅니다. 간 보고 안 좋으면 슬금이 접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 같은 거 열어서 군부를 떼기도 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조차 없이, 그러니까 언론에 흘린다는 거는 전격 발표가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살짝 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5세 입학이 제가 알기로 5세 입학 의경신설 같은 경우 그냥 담당 뭐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 입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죠. 자, 물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경, 참,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 두 개는 인정합니다. 최대 업적이라고 그래요.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 근데 둘 다 하룻밤에 해쳤습니다. 하나의 척결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군의 사조직이고 군을 좌지우지했고 결국은 12.12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나의가 다 하룻밤에 날려버렸습니다.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하나의가 사전에 그 정보를 알았거나 그런 낌새를 쳤거나 뭔가 흘려나갔으면요. 쿠데타가 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정말로. 이때 93년인데 93년도까지만 해도 바로 전임 노태우 대통령 직후였기 때문에 군의 쿠데타 가능성이 없지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김영삼 대통령이 배짱 하나는 좋았다. 모두가 다 인정해요. 하나의 하룻밤에 별 몇십 개인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룻밤에 다 나가. 동시에 하룻밤에 다 날려버려서 하나를 갖다 하루아침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결국.
이거는 정말 큰 업적이죠. 예, 정말 나쁜 놈들 집단이었어요. 자, 금융실명제 이거 간단하게 뭐 두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 금융실명제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 금융실명제 93년도 8월이었거든요. 이 전에는요, 제가 가서 은행 가서 기묵 이름으로 계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예. 그전에는 가명 차명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물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서민들이라고 할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그냥. 그래도 자기 이름. 근데 통장 만들 때 신분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명 차명 계좌가 많았죠. 주로 누가 이용했을까요? 부유층들. 왜? 세금 탈루. 일단은 세금 탈루 목적이었고 이제 검은 돈, 비자금 이런 거죠. 이 금융실명제가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말이 나는데 전두환 노태우 본인들이 비자금으로 배를 불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안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 금융실명제가 재밌는 게 이게 정말 첩보 작전이었습니다. 이거 금융실명제를 하기로 대통령이 공약에 넣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단행을 한 건데 6개월 단에 단행한 건데 진짜 극소수만 모아서 이제 비밀 작업을 한 거죠. 과천에 무슨 주공 아파트를 갖다 석 달간 빌려서 다 거기 합숙을 하면서 이제 이거 작업을 했대요. 근데 당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중앙부처 실국장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가면은 기자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척 캐리어 끌고 나가서 출국을 했다가 극비리에 다시 들어오는 방식을 취했다고 그래요. 진짜 007 작전을 펼쳤다고 그럽니다. 이 금융실명제 건은 진짜 10명도 알고 있던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엄명을 내렸죠. 이거 만약에 새 나가면은 죽여버린다. 재밌는 게 이 금융실명제를 주도했던 실무자가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이분이 행시 출신으로 당시 이제 실무자 그 이제 고위 실무자였는데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이 금융실명제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김진표 이 사람도 뭐 고시 출신이니까 그랬는지 장인이 부자였어요. 장인도 차명계좌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장인이 엄청 서운했대요. 나한테라도 좀 얘기라도 좀 해주지. 그 정도로 철통보안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했는데 이것도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 원래 법이라는 건요. 이 금융실명제는 원래 법으로 가야 될 사안입니다. 법률 사안이에요. 근데 금융실명제 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고 언론 보도하고 하면은 그 돈 다 찾아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감추든지 마늘밭에다 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극비리에 하루아침에 단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나오는 게 이제 긴급 명령이고 긴급 재정경제 명령인데 이건 뭐냐면 쉽게 해서 순서를 뒤바꾸는 거예요. 국회에서 동의를 하자 일단 대통령이 법을 갖다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국회에 사후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죠. 긴급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거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발표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93년 8월 어느 날 8월 며칠에 23일인가? 8월 저녁 8시에 은행 문 닫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직접 발표하고 다음 날은 14시 은행문을 열었어요. 오후에. 오전 동안. 다음 날 이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동결 조치였어요. 딱 이 시점 발표한 시점 이후로는 차명계좌 돈은 뽑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계좌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진짜 넉나간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차명계좌에 그러니까 실명을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이날 오후에 은행문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고 다음날 오후에 은행문을 열었는데 뉴스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당장 그러는 거예요. 신분증 주세요. 돈 찾으러 갔더니 이때는 ATM기도 없었 아니 이게 ATM기도 많지 않고 인터넷 뱅킹 없을 때니까 다 돈을 찾았잖아요. 그 전에는 통장하고 도장만 가지고 가면 돈을 줬는데 신분증 달라고 하니까 대혼란이 일어났고 상당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갖다 제대로 걷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융실명제를 하고 나서부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하기 위한 전제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한 600명 중에서 한 우리 영감님들도 물론이고요. 뭐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쪽 공무원들 60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200명 넘게 그냥 절반은 재산 신고해요. 그러니까 세무 쪽 공무원들 그리고 인허가 담당하는 건축 공무원들, 토목지 공무원들 하여튼 시켜가지고 돈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공무원 이게 굉장히 확대돼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 인허가 무슨 뭐 감사 하여튼 그런 분야의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요 구급도 다 등록을 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재산 신고를 하면은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 뭐 직계 좀비속은 뭐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어쨌건 본인하고 배우자는 돈을 다 가진 재산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융실명제가 전제가 돼야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그러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큰 업적이에요. 고위공직 그때는 이제 고위공직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단 공무원까지 다 하는데 이 공직자 실명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 다 신고하게 해서 물론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겠죠. 왜냐면은 직계 좀비 속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면 믿을만한 친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엄청나게 갑자기 또 잡스레 길어진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처음 실시할 때 반발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때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금융실명제 그렇게 철통보안 속에서 처리를 했는데도 대기업 총수들 당시 뭐 대우 뭐 현대 이런 그룹들 LG나 대기업 총수들은 이걸 또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서 미리 다 작업을 했답니다. 미리 빼놨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통보안을 하고 뭐 10명밖에 몰랐다고 해도 또 그게 또 세나가 안 나봐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실시하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만의 총통이죠. 장개석이 이제 본토에서 쫓겨났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국공 뭐지 하여튼 져가지고 대만에 갔는데 장개석 총통이 그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죽인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야사인데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장개석이 이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측근부터 잘라낸 거예요. 이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돈 거예요. 며느리가 부정축제를 많이 했다. 장개석이 진짜 그래 하고 며느리 집을 털어봤는데 진짜로 뭐가 나왔나 봐요. 막 이런 게. 장개석이 며느리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박스 하나를 줬대요. 너하고 마지막 식사다. 열어봐. 그 안에 곤충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뭐 며느리가 자살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비리 척결을 갖다가 이건 정말 이분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 금융실명제가. 이게 길어 죄송합니다. 근데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 이건 진짜 몰래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치듯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거 킬러 문항 폐지나 흉상이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론조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가져오는 게 제일 좋겠죠? 5% 20%에 달하기까지 일방적 독단적으로 간다. 야, 그죠? 자, 진짜 해야 될 거는 지금 규제개혁하고 3대 개혁이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예, 특히 연금개혁은 진짜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진짜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이어서 같은 맥락의 그린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저 얼핏 뉴스를 보긴 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었군요. 300원을 돌려준다고요? 예. 뭐 내용은 다 보셨을 테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이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뭐 이제 떠미는 거예요. 지자체 숙명입니다. 이런 거.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뭐 니네 하든지 말든지 그죠? 이거 보셨겠지만 소비자도 불편해하고 업소도 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비율도 높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시범 운영하다가 폐지하게 됐다. 근데 이런 제도를 갖다가 시범 운영만 해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아시잖아요. 일단 뭐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뭐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하든지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산 다 날린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여기 사진에 보이시잖아요. 이런 거 뭐 주제막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 배너 하나 세우는데 이거 다 돈이죠. 그죠? 돈 다 날린 거죠. 240억이 날렸대요. 자, 뭐 300원 돌려준다고 하는데 자, 세 번째 달라.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국은 규제와 불편함에 따르기 때문에 이게 특히 환경 정책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환경 정책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지금 종량제 봉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시죠? 옛날에 그냥 막 버렸어요. 그거 생긴 지 얼마 이게 90년대 초반인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잘 안 쓰죠. 그리고 뭐 대형 프랜차이즈로 제한한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결국 지자체로 떠넘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나왔죠. 반환율이 좀 미진하다. 제도의 수용성. 이 제도의 수용성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의 수용성. 말 그대로 이 제도가 어떤 정부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얼른 받아들여서 그에 좀 뭐 수긍을 하고 좀 그 정책에 좀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대표적으로 제도의 수용성이 낮은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겉도는 정책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 현실과 좀 괴리돼 있고 국민들의 불편하면은 잘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정책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죠. 예. 신랄한 표현입니다. 실패해서도 배우지 못한 탁상행정. 이게 왜냐면은 2003년에 옛날에 했었나 봐요. 한 번 실패했는데 거기서도 못 배웠다는 거죠. 아, 정말 슬픕니다. 무인 해수기 개발업체는 이건 무슨 날벼락 맞은 걸까요, 진짜. 무인 해수기 개발업체는 이제 졸제 날벼락 맞은 거죠. 이 개발업체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뭐 외국에서 기계를 뭐 사왔건 설계도를 사왔건 자기들 자체 개발했건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었겠죠. 물론 이 업체도 대박을 노리고 했겠죠. 야, 이거 개발하면 돈 되겠다.
근데 개발업체는 한순간에 이제 지금 벼락 맞은 거죠. 그리고 이거 기억나요? 3년 전에 그 마트 묶음 상품 있잖아요.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는 거. 그 할인판매. 왜냐면 거기 묶어 팔게 되면 뭐 띠를 두르든지 뭐 라면도 5개 넣고 또 봉지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쓰레기 줄인다고 이걸 금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죠. 예. 결국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강행하는 건 문제지만 자, 앞에 거라고 맥락 똑같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불쑥 내놨다 걷어들이기를 반복하는 것은 신뢰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점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